자, 이번에 시작할 것은 이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내용인데요. 요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기본 강의 교재를 통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개관을 해볼게요.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잠깐만요. 아, 자, 여기 보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이제 방향이 좀 달라요. 이건 이제 농민운동, 노동운동 거의 비슷비슷한 건데 되게 보면 20년대 농민노동운동은 되게 경제적 투쟁이었어요. 아, 근데 30년대 들어오면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신간의 해체 이후에 들어오면서 정치 투쟁, 전투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농민투쟁 같은 경우에 보도 1920년대 같은 경우에 보면 농민들의 어떤 생존권 투쟁이 이제 주였죠. 뭐 소작을 인하라든지 소작 조건 개선, 소작권 이전 반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암태도 소작쟁인데 어, 이 암태 소작쟁이는 이제 좀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30년대 들어가면 농민 그 투쟁의 방법이 그 사회주의가 개입되면서 식민지배를 부정하는 그 항해민족운동, 계급투쟁, 사회주의가 결합돼서 비합법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적색 농민조합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식민지주의에 강화시킨 일제 타도와 농민의 토지 소유를 요구하는데, 자 이때 대표적인 이제 소작쟁이가 불임업 농장 소작쟁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농민운동 농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 이렇게 좀 달라졌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운동도 네, 20년대에는 이제 합법적인 투쟁이었어요. 뭐 합법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 생존권 투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조건 개선 등 같은 걸 요구하는 노동자 생존권 투쟁이었는데 30년대 들어오면서 이 비합법 투쟁이 많았고 저 이제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항일민족운동을 하게 돼요. 계급투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적색 노동조합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죠. 이런 것들. 이 20년대, 30년대 넘어가는 이 가도기 때 일어난 것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원산 노동 총파업은 1929년에 일어났고요. 4개월 동안 장기적인 파업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조직적 연대 파업을 했고 외국 노동자도 지지를 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운동의 어떤 사회의식 고조를 시켰고 일본 식민 통치자들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인식을 각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노동운동이 뭐냐면 많아지니까 일제는 이 노동운동을 한편 탄압하면서도 이들을 좀 체제안으로 이제 뭐냐면 포용을 해가지고 좀 수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1930년대에 펼쳤던 농촌진흥운동이거든요. 네, 이 농촌진흥운동은 전형적인 일제 주도의 간제 농민운동이에요. 그래서 경제공화국에 대한 농민 몰락의 저항과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농민조합 운동 확산 저지를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일제가 이제 대륙 침략을 하려면 그다음에 한국 후방 기지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뭐 충궁퇴치, 자적갱생, 차금퇴지, 고지대 같은 걸 퇴치시키거나 그다음에 고지대 예방, 후방, 분여자 인형 노동력을 이용해서 영농의 다각화, 그리고 관련 법률도 공표했죠. 그래서 자장농 농설 창설 계획을 발표하거나 조선 농지령 반포하거나 조선 소작 조정령 같은 것들을 반포했죠.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농업 입법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조선 농지령이에요. 그래서 조선 농지령은 1934년에 공포를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 요거는요. 요거는 음. 그래서 이제 이 조선 농지령은 소작인 용어 대신에 임차인이라는 용어를 썼죠. 임차인. 그래서 이제 있고 지주는 임대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임차 임대인이라는 법률 용어, 근대적 법률 용어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마름의 어떤 중간 스타일 방지, 그다음에 소작 기간도 3년으로 하한을 설정했어. 왜냐면 이때 이제 그 1910년대에 경작권이 이제 부정되는 토지 조사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농 소작농 전략을 했는데 이때 이제 뭐 계약 기간을 어기고 뭐냐 무시하고 그냥 소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한을 3년으로 딱 정했는데
요 3년 내에서는 소작권이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건 거꾸로 3년 이상은 더 계약을 안 하겠죠. 지주 입장에서는. 네, 3년은 이제 뭐냐면 딱 그 한도가 있으니까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마다 이제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고유의 소장로는 이제 수탈 통제하고 뭐 소장료 감면 청구권을 법제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이 조선 농지정 명칭과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한 2번 정도 예전에 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조선 농지정 내용이.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조직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초기 때는 이제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좀 약간 연합해서 하는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1920년대 조선 노동 공동회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1924년에는 조선 노동 총동맹이 형성되죠. 근데 이게 이제 1924년에 분리돼 나가. 27년에 그리고 27년에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1927년에 분리 나가고요. 그다음 농민총동맹은 이제 그 1927년 9월 달에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조선노동총동맹이나 그 조선농민총동맹은 일종의 상급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 여러 이제 개별 그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한국노총이라든지 뭐 민주노총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셔야 돼. 어, 파악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어, 7차 교과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농민운동부터 볼게요. 자, 농민운동이 격심할 때가 이제 두 시기가 있었어요. 1차 제일 농민운동인데 1920년대 있죠. 요 시대는 산미증식계획 때문에 그죠. 산미증식계획.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소작권 안정, 뭐 이전 금지, 소작료 낮추자는 뭐 생존권 투쟁을 하게 되고, 자 2차 때는 이제 1930년대 초중반 때죠. 예. 요때는 이제 뭐냐면 적색 노동조합, 적색 농민조합 있죠. 신간 해체 이후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노동 그 사회주의자들이 여기 농민조합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회주의자들도 많이 개입을 했지만 농민조합의 지도부까지 장악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도부를 장악해갖고 가격한 방식을 하게 되죠. 정치적 투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년대 초중반 때 되게 뭐냐면 거대 이제 노동 운동도 일어나 농민 운동들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30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탄압을 받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뭐냐면 급격하게 또 쇠퇴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뭐냐면 탄압을 받게 되죠. 이건 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920년대 이후에 일제는 삼미징식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 시기에 일제 식민지 지주의 이중 수탈에 대한 식민지 지주의 이중 수탈에 의해 농민층 몰락을 했다. 자, 삼미징식을 위해서 실시한 토지 개장 사업과 농법 개장으로 인해 쌀 면적당 수확량이 증가됐지만 개인당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당시 소작농이 지주에게 내는 소작료는 생산량의 평균이 2분의 1로 되었으며 뭐 비료대, 수리조합세, 곡물 운반비, 지세 등이 부담되었다. 그리고 전체 농민의 80%가 차지했던 소작농가 자작경 소작농이 대부분 빈농이었으며 특히 남부 지역의 농농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토지를 상실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돼서 도시 변두리에 뭐 웅막을 짓고 품팔이를 했다. 그 내용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일제 이제 수탈로 인해서 소작농 전락한 농민은 일본인 지주의 50% 이상의 소작농을 바쳐야 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온갖 세금 및 각종 비용을 부담했다. 그거는 앞에 이제 산미증식 계획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죠. 산미증식 계획 결과 자작농이나 중소지주층 몰락하고 그 토지들을 상당수 대지주들이 갖게 되는데 그 대지주 중에 상당수가 또 일본인 대지주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때는 이제 소작농도 올라가고 소작쟁이도 되게 이제 뭐냐면 많아지게 돼. 그다음에 이제 수의조합 반대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에 이제 산미증식 계획이 실시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는 일제 식민지 정책과 식민지 지위에 반대하는 강범위한 농민운동이 전개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농민운동이 식민지 지주에 저항하는 소작쟁이와
그다음에 식민지 농업 정책에 반대한 수의조합 반대 운동 등이었다. 그래서 이후 1920년대 이후 소작쟁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발생 건수도 증가되었다. 자, 소작쟁이 중심의 농민운동이 점차 조직화되어 각 지역의 소작인 조합과 농민조합이 만들어졌으며 1927년엔 전국의 농민운동단체 조선농민총동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조선농민총동맹이 원래는 그 조선노동총동맹이었죠. 1924년에. 그러다가 1927년에 조선노동총동맹과 또 분리 나가요. 네, 1927년에. 상급 단위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30년대 들어와서 투쟁 방법도 점차 폭력화되어 지역이 많아졌는데 20년대 때는 이제 소작권 이전이라든지 뭐 고유의 소작물에 대한 반대 투쟁들이 많았죠. 근데 30년대는 일제 수탈에 저항하는 항일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그 정치 투쟁, 반제국주의 투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지게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요거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적색 농민조합이 주도했다고 했죠. 사회주의가 개입된. 신간의 해체 이후에 적색 농민조합이 만들어지면서 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반봉건 뭐 반침략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되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토지는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이런 것들 이제 조정 얘기를 막 주장을 하게 되고 경작 유정 같은 예. 자,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1920년대 대표적인 그 소작쟁이가 암태도 소작쟁이거든요. 이게 이제 1923년에 일어났어. 1923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들어가서 이제 대표 소작쟁이가 불임업 농장의 소작쟁이였어요. 자, 그래서 있는데 요 암태도 소작쟁이나 이 불임업 농장 소작쟁이 좀 약간 다른 교과서에서는 좀 설명이 좀 있으니까 좀 요건 좀 설명을 할게요. 요 부분은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그 일본인 지주들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한국인 지주를 대상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암태도에서 있는 그 농민들이 암태도 소작회를 만들어 갖고 조선인 대지주였던 문제철을 상대로 7, 80% 달하는 비싼 소작물을 낮추는 투쟁을 벌이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법정 싸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너무 높다. 그래서 낮추는 이제 그 뭐냐면 효과를 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목포 경찰서나 법원한테 시위도 벌이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소작률을 낮추게 돼서 암태조 소작진은 어, 나름대로 성공한 소작진이 돼요. 예. 자, 그런데 이 불임업 농장의 소작진은 좀 경우가 다르죠. 이 불임업의 그 소작쟁이는 그당 일본 그 농업회사였던 불임업이라는 농장에서 그 소작인들 매우 심하게 착취하니까 그 당시 소작인 조합에서 개간 비용 방해난 소작권 매매 승인 그다음 소작권을 소작물 80% 50% 내릴 걸 요구사항을 결의하면서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회사가 이제 이를 무시하니까 소작농들이 농장 사무소 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경찰이 또 조합갑을 또 잡아가고 경찰서 또 습격하고 이를 또 구출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그 당시 소작농이 빈번하게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경고된 농민만 해도 150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암태조 소작쟁이하고 그 브리닝엄 소작쟁이는 좀 유명한 소작쟁이니까 요 두 가지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근현대사 교과서 뭐그 두산 교과서나 대한 교과서에서는 요걸 좀 적어 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을 더 가자. 노동운동. 자, 노동운동은 이제 20년 기출문제 한번 나왔죠. 예전에 농민운동만 나왔다가 노동운동이 나왔어. 네, 노동운동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이 노동운동도 1920년대하고 30년대가 다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20년대 운동은 좀 생존권 투쟁인데 반해서 뭐 노동조건 개선이라든지 임금 인상. 그래서 30년대는 이제
사회주의자가 개입되면서 적색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 같은 항일민족 운동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계급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는 어,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식민통 시하에 산업이 일정하게 발전했다. 노동자 수도 이제 증가되고 1920년에 전국 공장 노동자가 약 4만 6천 명에 전인구의 0.3%에 불과했지만 28년에는 약 4만 8천 정도에 그쳤으며 불과했고 28년에는 8만 8천 명 정도에 그쳤으며 강공업 발전에 따라 일용 노동자와 강상 노동자가 급증했다. 그러나 식민 지배하다 노동 조건이 더욱 열악되어 계급적 민족적 이중 착취가 이제 심화되는데 그러니까 일제부터 당하고 또 부유자부터 당한다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노동 조건이 이제 열악했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장법이 있어갖고 이 공장법이 적용을 받거든요. 노동시간이라든지 노동조건이라든지 물론 이것도 이제 좀 악법이고 잘 지켜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일본인 노동자들은 약간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에서는 그 공장법이 적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선총독부 입장 올 때도 일본 기업을 유치해서 뭐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공장법 같은 거 없애고 또 여기 들어오면 뭐 장시간 노동도 가능하다 부려먹을 수 있다 쌍값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일본인 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 거야. 예.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들과 일본인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훨씬 더 컸죠. 예, 2배 이상 임금이 일본인 노동자들이 더 많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노동 운동의 배경이 되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토지에서 내몰린 빈농가 도시 하층민들을 수용할 만한 근대적 공장이 별로 없어 잠재적 실업자가 많이 생성됐으며 그에 따라 노동 조건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노동자 반수 이상은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했고 임금도 동일 직종의 그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그의 실업의 위협이나 불안전한 설비로 인해서 사고의 위협, 일본인 감독의 행파, 학대 속에서 하루 살아야 됐고, 그다음에 여성 노동자는 또 성적 착취까지 차별까지 받게 되죠. 계급적 차별, 민족적 차별, 성적 차별까지 되니까 그 임금이 더 낮았어. 예. 그래서 최저 생활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려졌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높은 실업률과 노동 조건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었다. 자, 하여튼 이와 같은 가혹한 노동 조건과 민족의 차별을 노동자들은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유발하여 많은 노동쟁의를 배경이 되었고요. 자, 노동운동은 주로 일제 식민지 공업화 추진에 따른 가혹한 수탈에 따른 저항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2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근데 20년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같은 것들 생존권 차원이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들 보면 그뭐 1922년에 경성 인력공군의 파업, 경성 양화공장 파업, 그다음 1923년에 평양의 양말 직군 파업 등등 있었고, 자 이런 이제 그 여러 단체들이 이제 뭐냐면 만들어지죠. 그래서 1920년에 뭐그 조선 노동공제, 22년에 그 조선 노동연맹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원산 노동자 그 총파업이 있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읽어볼게요. 자, 그 1929년 그러니까 영은 총파업이나 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전국적 후원을 받아 몇 달 동안 파업하는 일도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이제 왜 일어났냐면 일본인 감독의 조선인 노동자 폭행 때문에 일어났어요. 원래 이제 그 원산에 보면 이제 영국인들 회사들이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나이지 선이라는 이제 석유 회사가 있었는데 이 현장 감독관이 일본인이었어.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부탈했는데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대항을 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들어갔죠. 그래서 회사 측은 이제 사과를 하고 노동자들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약속했는데 몇 달 동안 이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노동운동 억압하고 노동단체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원산 노동연합회가 이에 대응해서 1929년 1월에 총파업을 하죠. 그래서 이 원산 노동연합회, 원산 노련이죠. 네, 요게 주도를 했다.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 노동연합회, 줄여서 원산 노련.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산 노동연합회에서 이제 1929년에 1월달에 총파업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 이제 자본가들은 원산 사업 회의소들은 자본가 단체 원산 사업 회의소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를 분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제 경찰도 노동연합회 간부들 구속을 했고 또 이에 맞서서 노동자는 단결 강하고 전국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또 힘썼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성금과 식량이 들어오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프랑스, 소련 등지에도 노동자들 격렬 격려한 전문 같은 거 보내죠. 전문을 보내고 근데 이제 원산 총괄업도 결국 어용노조도 이제 활동 등 해갖고 계속 탄압받아서 4개월 만에 이제 실패에 끝나게 돼요. 근데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 투쟁 규모와 강도나 노동자의 어떤 폭넓은 연대, 또 국제적 연대, 국내적 연대 등을 볼 때 1920년대 그 뭐냐면 그 노동운동의 백미를 장식을 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노동자의 사회의식이 고조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식민지 통치자들의 어떤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인식을 각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1929년에 일어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이제 계기로 해서 3단계, 그러니까 30년이 되면서 이제 뭐냐면 좀 정치적 성격의 어떤 어, 투쟁이 일어나죠. 이때부터는 이제 적색 노동조합이 뭐냐면 개입을 해요. 예전에 한번 그 관련돼서 시험문제 나왔죠. 2년 전에. 1930년대 노동운동은 일제 자본의 독점과 탄압의 강화로 불가피한 요구가 아니면 쟁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 그러나 어, 여기 보면 중일 전쟁이 치열했던 1937년부터 40년 사이에는 430여 건, 연이은 200명, 2만 4,960명 쟁의 투쟁이 벌어졌다.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점차 노동제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점차 단체 교섭권 부여, 8시간 노동제 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부분은 이제 발생은 일본인이 권유하는 공장이었으며 그 다음에 쟁의는 반제 방해 투쟁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여기 갑자기 이제 30년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뭐냐면 노동자 쟁의가 또 많아지죠. 네, 여기 35년까지. 자, 요 기간 동안 이제 뭐냐면 적색 농민 노동조합이 개입된 거야. 정치적 성격이 되게 강해지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조직이 노출이 된 거야. 이 적색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이나 그러다 보니 30년 중반부터는 다시 이렇게 침체가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때는 거의 조직이 지하시켜. 지하 조직으로 바뀌죠. 지하 조직으로. 이때는 이제 노동쟁이나 뭐 농민 그 쟁이나 노동쟁이나 그 다음에 농민들 이제 쟁이들 노동쟁이나 농민 운동들이 좀 감소되기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는 이제 좀 약간 장복기라고 보시면 되죠. 1936년부터는 그래서 이때 노동조합이 강제 해산되고 파업과 태업이나 노동자 이런 것들에 소극적 저항을 하게 됐다. 그렇지만 30년대 초중반까지 35년까지는 반제 방위 투쟁 같은 적극적인 투쟁도 같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구별하게 이제 30년대를 그냥 퉁치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해놨네요. 30년대 초반과 중후반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래인 교과서 한번 보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농민 노동자 생존권 위협받다 그래갖고 있는데
자, 일제강점기 농민은 토지조사과 산미증식계획 시행으로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소작농은 50% 높은 소작농의 지세, 공과금, 수의조합비, 비료대금 등 지주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떠안는 생존권 위협에 상이 놓였다. 그래서 일제강점 기에 이제 그 수가 늘어난 노동자 처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한국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자, 그다음 열악한 작업 환경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일본인 작업 감독의 민족 차별도 확대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좀 볼게요. 자, 소작쟁이를 보여 생존권 투쟁을 요구하다. 자, 요거는 1920년대 이제 소작쟁이를 얘기한 거죠. 농민 운동을. 그래서 지주의 이제 수탈에 시달리고 있던 농민들은 조합을 만들어 생존권 수호를 위한 소작쟁이가 전개되었다. 1920년대 이제 소작쟁이 특징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소작 조건 개선이나 소작용 인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 내용에 보면 특히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 아래 농민조합이 활발히 조직되고 그다음 소작쟁이 획수와 참여 농민 수가 늘어났다. 근데 여기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뭐 지도부를 장악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었어요. 이건 30년대 들어와서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농민운동 단체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조선노동총동맹에서 분리된 조선농민총동맹이 1927년에 결성이 됐고, 자, 농민들 주대 요구는 소작용 이당하고 지주가 자신의 떠넘기는 각종 부담을 없애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소작권 박탈에 대항하는 경우가 많으자 소작권 이전 반대, 그러니까 소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요구가 늘어났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쟁이죠. 예.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은 고율 소작용을 징수하는 지주의 행패에 맞서 1년간 거친 투쟁으로 끝내 투쟁 끝에 농민들 요구가 대부분 관찰된 대표적인 쟁이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에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돼 있어요.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소작회를 중심으로 전개됐고 70% 이상의 골 소작률을 징수했던 지주 문제철의 행패에 맞서서 1년에 거친 투쟁 끝에 소작률 40%는 자신들의 요구를 대부분 관철시켰다. 그런 거죠. 자, 한편 소작쟁이가 발생하면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지주편에서 농민들의 요구에 억압했다. 자, 이에 농민은 일제와 무력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그다음 노동쟁이가 이제 전개되다 이렇게 볼게요. 자,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이 높아졌다. 자, 이에 노동자 단결과 권익 공호를 위해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졌고 노동쟁이의 발생 건수도 크게 늘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발생 건수가 보이시죠?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 노동조합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기 이제 밑에 설명을 보면 1924년에 조선노동총동맹이 조직됐고 1927년에 조선노동총동맹이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 분화돼 나갔죠. 자, 1920년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 생존권 투쟁을 주도했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저 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비인간적 대우와 이제 작업 환경 개선 같은 생존권과 직결, 직결된 것이다. 자, 노동쟁의가 일어나면 경찰이 개입돼 탄압받고 그 쟁의는 항해투쟁이 변모했다. 그래서 원산 총파업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원산 총파업은 1920년대 노동운동이 1930년대 넘어가는 노동쟁이로 넘어갈 때 생존권 투쟁의 정치 투쟁으로 넘어간 가독이 뭐냐면 운동이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1930년대에 들어서 이제 농민 노동운동은 급진적 양상을 바뀌어갔다. 일제가 지주와 자본가 편에서 농민 노동운동에 대해 탄압을 가하자 그 당시 농민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적색 농민조합, 조선 노동조합을 만들죠. 연대에서 혁명적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만들어 저항했다. 그래서 이제 쟁의는 토지는 농민들에게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나 노동자 농민 정부를 수립하자는 급진적 요구를 내세웠으며 비합법적인 폭력 투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신간의 해체 이후에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하게 이제 요구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상황적 배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은 이제 12월 태제나 9월 태제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걸 잘 수행함으로써 해체됐던 조선노동당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조선노동당을 이제 그냥 복귀시키고 인정받으려면 커미테름의 어떤 지시에 적극적으로 이제 응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일종의 인정투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이제 조직이 발각되고 제대로 안 됐죠.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너네들 조선노동당 이제 만들지 말고 그 공산당, 그 중국 공산당이나 일본 공산당에 편입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렇게 이제 어, 해체되고 말죠. 아니 해체 아예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자, 이런 사실은 농민 노동운동이 단순히 생존 투쟁이 아니라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 운동이자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으로 발전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 농민 노동운동은 1935년 이후에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점차 위축됐다. 그래서 35년까지 쭉 하다가 36년, 37년부터는 쭉 이제 뭐냐 침체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운동이 갑자기 없어진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규모 노동운동이 단발적이고 산발적이고 소극적인 노동운동으로 바뀌었다. 농민운동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1930년대 소작쟁이와 관련된 그 사료가 있죠. 그래서 이때 내걸었던 게 뭐 단순한 경작권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를 농민에게 같은 그런 구호를 내걸고 그다음에 농민 양학이나 강습소를 통해 개설해서 계급적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다 사회주의자들이 지도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적색 농민주업 같은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이때 이제 그 원산 총파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산 총파업은 한석유 영국인 그 석유 회사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 당시 그 영국인 그 석유 회사 나이진 썸이라는 회사가 있어. 나이진 썸에 그래서 일본인 감독관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감독 파면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파업은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탄압을 가하자 원선 노동자의 총파업을 도입했고 일본 사무국까지 가세했다. 일제가 그 경찰과 군대, 깡패까지 동원하여 노동자 탄압하여 노조 간부를 검거했으나 원산의 노동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쟁을 계속했다. 투쟁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의 성군과 식량이 보내왔고 일본의 부도 노동자도 동조 파업을 전개했으며 중국, 소련, 프랑스 노동자가 격려 전문까지 보내왔다. 제2의 심의법 경찰의 철저한 봉쇄와 탄압에 맞선 투쟁은 4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원산 총탄압은 일제 강점기 때 최고도의 투쟁 강도를 보여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었으며 일제 경찰력과 일본 자본 일본인 자본가에 맞서 치열한 투쟁은 반제국주의 항일 운동이다. 그래서 원산 총파업의 의의가 여기 밑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해당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 교과서 192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농민 노동자 투쟁에서 이제 배경 관련된 설명, 그러니까 농민 그 소작쟁이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농촌이 가난한 이유를 농민들 게으른 생활 탓으로 돌렸고,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만든 건농 포스터에서는 그 상농은 풀이 나기 전에 뽑고, 중농은 풀이 나면 뽑고, 하농은 풀이 나도 뽑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하농은 게으른 농사꾼, 중농은 부지런한 농사꾼, 상농은 지혜도 없고 부지런한 농사꾼을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런 게 근면을 강조하다 보니 없는 풀도 뽑아야 되는 선전을 했지만 땅이 없는 농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하기 어려웠다. 자, 그 농촌의 가난은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기 같은 총독부 농업정책의 결과였다. 그래서 소수의 지주들에게 토지 소유가 집중되었고, 그 당시 이제 소작 조건도 열어졌는데, 어, 그 당시 이제 심할 경우 소작로가 이제 80% 넘는 경우였고, 소작 기간이 1년이나 이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자작견 소작농이 감소되고 순 소작농이 증가되면서 농민 경제가 몰락했다. 자, 생존에 위협받은 농민들은 소작인이나 농민조합을 만들어 저항을 했다. 또한 지주들의 행포에 맞서서
소작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제권 확보를 위해 투쟁됐다. 자, 그래서 1920년대 이제 소작쟁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한편으로 생존을 위해서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농촌을 떠나 도시로 해외로 이주시키는 농민도 늘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음 장 볼게요. 자, 노동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내용 있죠. 자,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에 거주한 노동자 비율도 증가했는데 한국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과 가혹한 노동 시간 때문에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절반밖에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여성 노동자들은 더 또 남성 노동자의 절반밖에 받게 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농민 노동운동이 어떻게 전개될까 볼게요. 1920년대 되면서 농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전남, 암태도 농민들은 소각량의 7, 80% 수확량을 거뒀던 지주에 반발해서 암태도 소작쟁이까지 이뤄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평안북도 용천에는 2,000명이 참여한 불임농장 소작쟁이가 일어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원산 총파업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있는데 여기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여기예요. 예. 원산에서 원산노동연합회가 원산노전이죠. 줄여서 주도로 4개월간 총파업이 전개되었는데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는 거. 자, 평양에서는 고무 공장 노동자 강주영이 그 당시 임금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서 을밑대 지붕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버는데 이게 사진은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장 노동자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인 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인 자본가도 대상했다고 보시면 돼요. 고무 공장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만들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는 이제 혁명적 농민조약, 뭐 혁명적 노동조약 같은 거 만들어서 일제 식민통치를 전면 부정한 항일투쟁을 했다. 그 밑에 이제 그 원산 총파업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 앞부분은 이제 가정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 의미만 좀 볼게요. 자, 원산 총파업은 원산 노동연합회라는 지역 노동운동의 조직이 있었다는 점, 그다음 외국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가 일어났던 점, 원산 인구의 3분의 1이 참여하는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원산 총파업에 대한 의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서 국외 이주 동포 관련된 내용 볼게요. 국외 이주 동포는 그 앞부분에 이제 내용도 겹쳐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만주, 간도 이런 데서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한 부분만 이제 한번 읽어가면서 할게요. 요거는요. 자, 국외 이주 활동, 동포들의 생활 활동을 이제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이야.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이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만주와 이제 간도의 이주 동포들 해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족 운동가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뭐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기구라든지 신흥학교 같은 무관학교 이런 것들을 세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죠. 뭐 서전소수, 명중소수, 뭐 부민당, 신흥학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봉오동 전투나 이런 것들 겪으면서 무차별 양민학생 간도 참변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만보산 사건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만주에서 이제 한인들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인하고 이게 잘못 알려져서 나중에 그 중국인과 한국 간의 어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험한 분위기가 이제 그 당시 중국 관내에 퍼지면서 잠시 이제 한국 독립운동이 뭐냐면 중국인들 외면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걸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의거 같은 것들을 이제 앞에 얘기했잖아요. 자, 그다음 연해주를 보죠. 연해주는 이제 여기 그 베이징 조약이 이제 이게 러시아가 이제 차지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지역에 이제 러시아인들이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살게 돼요. 또 조건도 좋았고 여기 들어오면 뭐 토지도 주고 이런 것들이 조건을 걸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연해주를 대상으로 해서 뭐 건업회라든지 대한강복군 정것들이 조직을 했다는 거. 자, 그럼 밑에 잠깐 볼게요. 시베리아 내전 기간 시기에 1920년 4월 시베리아에 출동한 일본 군들이 연해주 일대
그다음 러시아 혁명세력과 한인세력을 공격한 만행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걸 4월 참변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 1920년에 시베리아 내전이 이제 종식되고 이때 시베리아 내전은 이제 적군인이 백군이 하면서 먼저 싸웠던 거야. 싸웠던 것을 얘기하고요. 시베리아 그 내전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서양사 관련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제 정권이 안정되니까 이제 소비에트 정권은 그 한국인들의 무장 활동을 금지시키고 무장 해체를 강요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이제 자유시 사건 같은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죠. 연해주의 민족운동을 낙하시켰다. 그 다음에 1937년은 스탈린 정권이 일본 스타리의 침투를 참단하는 명목하에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주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가서 이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죽고 여기에서 이주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오늘날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정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연해주 동포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미국의 이제 이민 동포를 보죠. 자 요거는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일본인들은 자국민의 노동 이민을 위해서 하와이 한인들의 하와이의 노동 이민을 전면 금지시키려 하였다.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와이나 멕시코, 미국 본토 뭐 이런 데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단체가 나눠져 있지만 스티븐스 암살 사건을 계기해서 대한국민회가 이제 뭐냐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들, 미주에 있는 단체들은 독립운동 재정 지원이나 선전 외교 활동에 주력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에 기여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각종 위헌금을 걷어 임시정부에 보냈다. 예.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사활동을 전개해서 한인군을 편성하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 한인 청년들이 미군에 입대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과 싸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은 이제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주로 이제 일본 번역 그런 것들 통역을 주로 활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이주 동포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일본은 원래 이제 처음에는 한인들이 대부분 들어올 때는 유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식민지 전략 한 후에 생계가 망연한 농민들 상당수가 만주 연해주 떠났고 그 일본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주로 일을 했던 걸 강상 노동자, 뭐 도로공사 인부 그런데 이제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임금에 시달렸고 또 민족적인 어떤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1920년대 전후부터 그 당시 주요 도시 조선인 부락들이 형성이 됐고요. 자, 조선인 부락들은 제 일본인 부락은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집이나 방을 세놓지 않기 때문에 또 가건물이나 오두막지를 짓고 한인들이 모여서 이제 사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1923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강동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강동 대지진. 도쿄 일대 이제 뭐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근데 민심이 훈훈하니까 이 일본 그 당국은 이걸 좀 약간 한국인들을 이제 통해서 풀려고 조선인들이 이제 뭐 방화를 했다는 거나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식으로 유언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자경대들이 이제 한국인들 대량 학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간동 지진 때 이제 한인들이 많이 학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해난교과서 한번 볼게요. 해난교과 19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해난교과서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각자 뭐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좀 보시고 세 번째 단락부터 좀 볼게요. 1920년대 봉오동 청산리의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로 간도에 거주했던 많은 한인들이 한국인들이 희생이 됐고 그래서 이 간도 참변이라고 하죠. 1923년에 일본 정부가 간도 대지진에 사회가 불안해지자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유언비를 낙조하여 그 원인을 한국탄으로 돌렸다. 그래서 이제 6천 명의 어떤 제일 한국인들이 그 당시 자경단과 민간인들을 위해 학살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937년에 소련이 연해주 지역에 거주했던 한국인 17만 명을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하게 되는데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땅을 흘려 일꾼 3위 터전이 많이 빼앗겼고 목숨을 잃은 이주민들도 있었다. 중앙아시아 강제 추방 관련된 내용을 좀 거기 보충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1973년 한국인의 강제 이주는 스탈린이 주도한 대탄압의 일환이었다. 대탄압은 반혁명 분자를 색출, 수출하게 돼 스탈린의 권위를 강하게 해서 한국 그 대상은 소련의 적대적인 나라와 긴밀한 관계는 소수민주까지 확대됐다. 스탈린은 수천만 명을 죽였죠. 예, 이 사람은 숙청 작업을 통해서. 자,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러시아사 할 때, 소련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1937년 9월에서 10월 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인들 강제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17만 명이 일주일 내지 10일 전에 이주를 통보받고 받았다. 소련 정부는 강제 이주에 대한 어떤 항의나 거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았다. 한국 이주민들은 소송 요청을 타면서 또 최종 행성지를 알 수 없었고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지역과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인근 지역 강제 이주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 한국 디아스포라 역사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덜 볼 게 뭐냐면 사회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 7차 교과서까지는 그냥 일제 강점기 때 이 사회사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여러 가지 변화상 관련된 내용이. 근데 이제 개정교과서, 09년 개정교과서나 15년 개정교과서 넘어가면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사회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능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관련 문제들이. 그래서 임용에는 안 나왔지만 약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사회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미래 196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식민지 도시화가 진행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개항장과 그 일제 강점기 개항기와 일제 강점을 거쳐서 근대 도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는 먼저 서울, 평양 등에서 비롯한 일제 침략 평양을 비롯하여 일제 침략의 전진기지였던 개항장이 근대적 도시로 바뀌어갔다. 그래서 철도가 건설되니까 이제 앞에서 언급한 대전이나 뭐 신주 같은 그냥 신흥 도시들이 이제 떠오르게 됐고, 그다음 일본의 교육량이 늘어나면서 군산이나 목포 같은 항만 도시들이 발달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포구 사업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항만 도시들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군산이나 목포 같은 경우에는 쌀을 유출하기 위한 어떤 항만 기지로서 이용을 하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그 공통사회 예전에 통합사회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강경포라는 그 포구가 예전에 조선 후기 때는 상당히 번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 포구가 나중에 군산항에 등장하면서 이 강경포 대신에 군산이 어떤 이제 뭐냐면 그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죠. 예, 철도망과 연결돼서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식민지 교육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원, 청진 등 북부 지방 공업도시 발달 빠르게 성장했죠. 왜냐하면 1930년대 이제 병창 기지화 정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중화공업 단지가 여기에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 이제 후반에 서울과 부산, 평양 등 대도시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급속한 팽창했고, 그에 반해서 이제 공주, 경주, 개성 같이 예전에 이제 대도시였지만 이때는 식민 지배에서는 소외돼서 상대적 성장이 더디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의 정책에 따라 도시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요. 도시는 이제 일본식으로 많이 개조돼 있어요. 이때 뭐 신장로가 뚫렸고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이 됐다는 거. 일본이 시가지든 중심을 차지했고 중심의 도시의 경제권을 형성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명정이죠. 명정. 명정이니 혼마치니 그런 게 있잖아요. 명정은 이제 그 명동 지금 명동이고 혼마치는 이제 예전에 지금 충무로죠. 충무로 이올 때가 일본인 거주지였어요. 예, 여기가. 그래갖고 일본 애들이 나중에 물려나고 나서 혼마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일본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충무공에 혼을 따서 충무로라고 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게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중심 상권은 외형적 크게 변화됐고, 반면에 이제 한국인들 하층들은 도시 변두리의 빈민층이 이제 해서 그다음에 집을 제대로
못 찍고 움찍 같은 토막을 많이 생겼다고 토막.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문화가 유행하다 해갖고 1920년 30년대에 보면 맨날 독립운동 투쟁하고 막 그런 것다 있다 보니까 완전 기술되다 보니까 뭐 대중문화가 없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 식민지 시기 때 대중문화가 되게 발달됐어요. 뭐 신문이라든지 영화, 그다음에 이런 백화점도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도 이제 많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이제 뭐 모던보이, 모던걸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불렸던 이런 소비 문화의 이제 상징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소재로 해서 이제 영화도 그 뭐냐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 근대성론에 입각해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요즘에 많이 반영되는데 자, 하여튼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920년대, 30년대 서양 문화가 빠른 속도로 이제 밀려들면서 그 영향을 받은 대중문화도 형성되었다. 자, 여기는 신문, 잡지, 영화 등이 큰 역할을 했고요. 신문은 음악 연주회나 전시회 등 문화 행사와 스포츠 등을 소개하면서 문화의 지평을 넓혀갔고, 자, 신여성, 삼천리 같은 잡지는 계절에 따라서 새로운 패션이나 화장품을 소개하는 하여 유행을 이끌었다. 자, 영화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 영화사가 조선 키네마가 이제 설립됐고 그 나온규의 아리랑이 좀 유명하죠. 이 아리랑은 이 민족의 예안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서양 문화를 직접 받아들이기는 창구이기도 하였다. 당시 서양에서 상영된 대부분 영화는 서울에서도 관람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대중문화에서 이제 이른바 모던보이야 모던걸이라고 대표하는 이제 자본주의 소비 문화가 있었는데 이 모던보이와 모던걸은 이제 일종의 이제 서양식 옷을 입고 서양식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그 20, 30대 이제 젊은 여성 남성들 이제 그때 이끌었던 그걸 이제 칭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대중문화 유행은 주로 영화 배우나 예술가, 그다음에 예술가 등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한 도시, 특히 서울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이제 그 백화점도 나타났어요. 백화점. 이게 아마 하신 백화점인가 그럴 거야. 미쓰비시인가 뭐 하여튼 그런 백화점도 등장해서 있고 거리에 다방과 카페가 즐비하고 각종 강구가 실력 덕분에 넘쳐 흘렀다.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서양 영화 속의 서양 남녀 주인공의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의 유행을 하였으며 대중의 스타로 떠오르는 한국 배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국도 세웠어요. 경성 라디오 방송국에서 원래는 일본어 방송만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한국어 방송도 같이 해요.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해갖고 또 뭐냐면 예전에 영화를 한번 만든 적이 있죠. 영화를. 그래서 야구, 축구, 자전거, 스케이트 같은 스포츠도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원래 이제 스포츠는 외국 선교사나 외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 위해서 신체 단련할 수도 보급되었다. 일제는 대중들의 일사불란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스포츠를 장려했다. 자, 거기 이제 영화 중에 여기 나온규 영화가 있어. 아리랑.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대표적인 이제 민족 그 항쟁 영화죠. 요거는 나온규는 우리 한국 영화계 선구자로서 뛰어난 감독이자 배우였다. 그는 민중의 삶과 자 민중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영화를 만들어 인기를 끌었고 영화를 통해 민족의식을 일깨우기도 했다. 1926년 그가 직접 각본을 쓴 아리랑은 나라를 잃은 민중의 울분과 서름을 그려내는데 큰 호응을 얻었다. 예.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식민지 공업화가 이루면서 도시화가 이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노동자 수도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 중에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되게 막노동자, 지게꾼, 수혜꾼 같은 나풀파리 미숙령 노동자도 있었죠. 자, 이들은 이제 도시화에 따른 문화적 혜택을 거의 누릴 수가 없었고 도시 빈민층으로 이제 뭐냐면 그 전략을 냈죠. 그래서 여기 토막에 이제 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공장 노동자 중에 한국인은 고급 기술자를 가진 경우가 극소수였고 대부분 단순 노동자였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뭐 임금도 되게 낮았다. 그다음에 요 밑에는 아까쯤에 이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에서는 농촌 진흥운동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토지조사 사업과 산매증식 계획으로 일제 식민지 수탈 경제 체제가 이어지면서 농민층의 분화 현상이 일어났고
토지는 점점 일본 토지회사나 소수의 대지주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농장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대부분 대농장들 한국인 지주도 있었지만 일본 토지회사들이 뭐냐면 경영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에 따라서 이제 자장농과 자소장농이 줄고 소장농이 크게 늘었다. 자, 소장농은 이제 하전민이나 도시 빈면 몰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경우가 많았으며 만주, 연해주, 일본에 이주한 농민들이 늘었다. 한편 대공황 이후에 농민층이 몰락하고 소작지가 격렬해지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간제 농민운동의 일제가 농촌진흥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해서 농촌 그 통제와 식민지 체제 안정을 깼고요. 하지만 이 운동은 농촌 자립 지원과 거리가 멀었고 빈곤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식의 정신운동에 그걸 추진했다. 그러니까 이 운동, 그러니까 일제 농촌진흥운동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요. 그래서 뭐 판서 내용도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놨네. 아이, 교사용 지도서가 교사용 그 교과서 편하게 편하네요. 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남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좀 볼게요. 193페이지. 자, 여기면 또 식민지 도시화가 나오죠. 그래서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여건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철도 노선은 S자 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경의선, 경인선, 호남선 이렇게 해갖고 일자가 만들었다고 했죠. 이게 이제 다 이제 뭐냐면 중국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일본, 한국, 만주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일본이 이제 여기 뭐 부산하고 요 규슈 지역에 뭐냐면 그 무역수단 뭐야 이 뭐라고 하죠? 예, 갑자기 간부 연락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시킨 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철도 노선은 일본이나 한국, 만주 연결한 최단교도 S자형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총독부는 철도 개통을 자신들의 업적을 성정했지만 한국인의 토일대학교 노동을 착취하는데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철도 노선의 배제는 공주 같은 정통 도시는 쇠퇴하고 평범한 농촌에 불과했던 대전은 이 대전이 혜택이 많이 받았어. 예전에 이제 공주부에 속했던 그 지역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고려 시대 때 그 망이 망소해난이 났잖아요. 이 망이 망소해난이 대전 유성구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주부에 속했던 항소부국 지역인데 많이 컸죠. 이렇게 기차가 등장하면서. 자, 그래서 대전에 기차역이 등장하면 새로운 시가지가 개발됐다. 그다음 기차역 중심은 지방의 중심지가 됐고 그 개발 이익은 곧바로 일본한테 들어가게 되죠. 경성은 그 당시 조선총독부 같이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 많이 나왔고 일본인들이 정착한 남촌, 충무를 때 혼마치라고 하죠. 이때는 이제 자본주의 상징인 백화점과 번화한 상가가 만든 작은 도쿄라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남촌은 이제 충무로와 명동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동에 가보시면 거기 신세계백화점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1호점이 있거든요. 그 1호점이 그 일제시대 때 만든 거야. 이게 뭐 일본 백화점은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신세계한테 이제 신세계가 뭐 인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백화점도 만들어놨던 거죠. 한국인들이 이제 주로 샀던 북촌, 종로일대 하신백화점이 생겼지만 남촌과 경제적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그러니까 양복을 입은 구두를 신은 모든 부위와 모든 걸도 도시에 누비면서 소비 문화를 지켰고 그러나 대다수 도시 시민들은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없었다. 그 밑에 하신백화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하신백화점은 박콘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쓰는 한국 지하본 백화점인데 일본 백화점도 있고 이렇게 한국인들이 만든 백화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 1935년에 전소되고 37년에 지하 1층 지상 6층 현대식 건물 재건됐고 강복 이후에 이제 있다가 경영학과 1987년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있어요. 이 하신백화점을 세웠던 이 박훈식은 대표적인 친일파가 또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농촌 경제 파트너 농촌에 따른 사람들 일자 1차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 하층민들의 횡령사이를 하거나 토막에서 살았다. 그래서 나뭇가지 가만히 지은 운막집이 이제 있었고 토막민 같은 도시민 빈민들은
제가 발음 안 되는데 납품팔이 노동자와 지게꾼, 인력공군, 청소부 등이 되어 도시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신민지 경성의 새 공간 이렇게 있죠. 충무 일대, 네. 명동 충무 일대 요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종로 일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 여기 그 미스코시 백화점이네요. 네. 여기 요 일대가 이제 뭐냐 명동 일대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요 일대가 이제 있고 하여튼 이런 이제 뭐냐면 세 공간으로 나눠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6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96페이지. 식민지의 새로운 유행 해갖고 뭐 도시 자본주의 소비 문화가 이제 새로운 유행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 뭐 모든 보이나 모든 걸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그다음 대중 매체 해가지고 이제 영화 라디오 보고 같은 것들 있고 그래서 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문화 보고의 큰 선봉자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경성 그 뭐냐면 라디오 방송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일본어로 했다가 한국어 방송도 같이 했어요.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920년대는 쌀에 대한 투기 열풍이 지나고 30년대 와서 이제 건강에 대한 투기 열풍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 건강 투기 열풍을 관련돼 갖고 예전에 역사전이나 뭐 KBS 역사 스페셜에서 그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 건강 열풍도 193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좀 시대했는데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때는 이제 대륙 침략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금수 조치 같은 것도 많이 당했어. 미국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금보다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철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30년대 중 후반 넘어가면서 좀 약간 이제 잠재적 열풍이 잠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금강 열풍에서 이제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이 대표적인 게 오늘 그 방시일가들 조선일보를 세웠던 인수했던 방시일가들 얘기하죠. 자, 하여튼 요거 내용들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식민지 농촌의 가장 큰 변화는 자장령 감소와 뭐죠? 소장령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주로 살던 명동이나 충무 일대는 자본주의 상징 백화점도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들은 낯선 사람들이 정착하여 힘들게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노동운동 관련된데 을밑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죠. 강주종이라는 여자 노동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이제 실어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부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빈칸에 공통 들어간 지역을 쓰자. 그래서 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간 농촌에 불과했던 뭐가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구성됐고요. 반대 예전에 이제 공주부 보이전 이제 대전에 이제 그 공주를 속했죠. 공주는 급격하게 쇠퇴했고, 그 도청 소재지도 이제 대전으로 공주에서 대전으로 바뀌게 되죠. 원래 충청 이렇게 있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이제 뭐냐면 이제 철도가 놓으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간 개념의 이제 변화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그 동경시를 이제 기준했어요. 동경시하고 이제 우리나라 시가 약간 이제 15분이나 30분 차이가 있대요. 근데 이제 동경시를 이제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근대적 그 어떤 시간관념도 같이 들어왔죠. 철도가 생기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동경 포준시를 쓰고 있죠. 동경 포준. 북한은 우리 나름대로 이제 서울 기준한 시간대를 쓰고 있고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뭐냐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이제 볼게요. 예. 자, 이 당시 3, 40년대에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 왜 일어났겠어요? 그 당시 일제 이제 식민지 정책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 없애기 위해서 이런 한글이라든지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식민화 정책 이런 것들에 반발해갖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식민화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됐네. 한국 식민화 정책이 있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역사나 국어에 대한 국학운동 관련된 내용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이제 좀 볼 텐데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요건요.